오늘은 ADHD 아니면 Attention Deficit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한 6개월 전에 처음 이제 이 유튜브에 한국말로 이렇게 강의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아마 처음 비기닝에 아마 ADHD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한 분인가 밖에 안 봤어요. 그 한 사람이 저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오셨던 분은 아마 제가 무엇을 믿고 제 그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제 insights와 perspectives 그러면은 이제 한국말로 하면 조금 어감이 바뀌긴 하지만 제 통찰과 그다음에 제 관점 어떻게 디서빌리티를 보느냐 교육자로서 그러면 이제 ADHD나 많은 장애들은 사실은 ADHD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그 ability and disability 능력 비능력 그 관점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의식이면 우리가 의식적이면 저희가 이제 그 신경을 쓰는데 이게 이제 무의식이면 저희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자기 행동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 의식이냐 무의식이냐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의에 관계된 일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주의 집중 주의 이러면은 그냥 그거는 하나의 공부할 때 아니면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냥 내가 의도하면 이렇게 집중이 되고 주의가 되고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점은 이 주의와 집중을 행동적인 면으로 이제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노력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자폐 아이들에게서도 보고 또 다른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서도 보지만 이 주의와 집중이 이게 이제 의식의 문제가 되면 이게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식과 그다음에 주의, 그러니까 살아있는 의식, 깨어있는 의식, 뭐 요즘 깨심이 막 이런 말도 하지만은 사실 깨어있는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무엇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고 그거를 프로세스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게 주의, 한국어로 말하면 한국말로 주의 집중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점으로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자폐 아이들이 이 딱 자기에게 이 밖에서 뭔가 자극이 딱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주의를 집중하고 의식이 깨어 있고 이게 주의가 살아야지만 움직여야지만 주의가 작동을 해야지만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자극들을 아이들이 프로세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극 중에서도 모든 자극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주의가 돼야지만 의식이 돼야지만 필요한 정보들만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막 시끄러운데 아니면 아이들이 놀이동산을 갔는데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리고 얼마나 눈도 막 복잡하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소리도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엄마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아이들이 듣는 거는 뭐예요? 의식이 그쪽으로 향해서 그 순간 엄마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내가 내 의식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변별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면 이제 또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ADHD 진단, 그 다음에 우리가 장애 진단, 또 뭐 아티즘 진단, 모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메디칼과 연결된 장애 말고요.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이미 가지고 태어난 그 DNA에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태어난 그런 장애들 말고 그냥 나중에 후천적으로 아이들이 생활을 해서 특히나 학교 생활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진단을 받은 장애 아니면은 아이들이 18개월 때 언어가 시작이 됐는데 그 18개월 그 타들러 에이지인 그 2살 전후에서 아이들의 언어가 나오지 않고 언어가 안 나오니까 아이들이 사회성의 문제가 생기고 사회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일이 언어가 안 나오니까 아이들이 모든 거를 그냥 짜증과 그다음에 막 텐트럼
막 땡깡 부리고 이런 걸로 이제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이들에게는 이제 의사소통이니까 언어로 의사소통을 못하면 모든 사람은 행동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게 이제 좋은 예는 아니지만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는 언어가 조금 더 뒤진다 그러잖아요. 일단 순간적인 그 머릿속에서 임프로바이즈하는 그 순간적으로 대화 도중에 싸우는 도중에 팍팍 튀어나오는 그 언어 구사력이 남자들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요. 이거는 남녀 차별이 아니고 이게 뭐 기본적으로 장애 진단도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대체적으로 2배가 더 많고요. 아티즘 같은 장애는 4배가 더 많다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거는 뭐 어떤 그런 젠더상의 뭐 여자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젠더상의 이제 모르겠어요. 조물주가 어떻게 만드는 그 차이인지는 모르지만은 남자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말이 예를 들어서 와이프랑 이야기를 하거나 뭐 여자 형제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말이 이제 떨어지면은 어때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여자들의 말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폭력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남자들 마음속에서 뭔가 어릴 때부터 억압되어 가지고 이렇게 쌓여져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말을 확확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막 말을 표현을 못하니까 이제 몸이 나오게 몸으로 이제 행동을 할 때 아이들도 똑같아요. 이 어휘력이 떨어지고 이 아이들이 말을 해야 될 때에 말이 안 나오면 부모들한테 자기가 답답하고 자기가 필요한 게 있고 막 이러면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싶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면 어떻게 애들이 막 동동동동동동 뛰고 울고 땡깡을 부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또 막 목이 마르면 아이들이 목마르니까 뭐 사주세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물 주세요 뭐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엄마는 어디가 아픈가 그러고 막 정신없이 이제 아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언어가 늦어지면 이제 행동이 나와요. 그러면 행동들은 거의가 젠틀하고 시빌라이즈된 그런 어떤 행동들이 아니라 어떤 행동들이에요. 과격한 행동이 나오죠. 왜냐하면 급하기 때문에 항상 이멀전시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지는데 우리가 모든 장애 진단을 사실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제 DNA에 뭐 지네티컬리 그 뭐죠? 이 유전 인자상에서 무슨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이미 딱 태어났을 때 그런 아이들은 이제 딱 태어나면 속의 내장에 관계되는 게 아니면 눈에 이렇게 보여요. 눈에 이제 뭐 염색체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애 말고 그 외에 이제 후천적 장애들은 우리 미국에서 이제 진단하는 13가지 장애들 중에서 무슨 뭐 눈 안 보이고 귀 안 들리고 이런 것도 사실은 금방 부모들이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야 그게 표가 나거든요. 그렇게 이제 의사가 미리 진단하지 않은 그런 장애들 말고는 대부분이 이제 아이들이 후천적으로 진단된 거의 대부분의 장애들은 메디컬 에어리어에서 그거를 진단은 하지만 정말 이렇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진단들이 거의 다가 아이들이 보이는 이 행동을 가지고 진단을 해요. 우리 자폐증도 어떻게 해요? 행동을 가지고 진단을 해요. 부모가 관찰한 행동, 그 다음에 또 이 이벨리에이트 하는 그 진단하는 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미국에서 하는 그 에이다스 같은 그런 진단들은 아이들이 를 데리고 이제 그런 그 룸으로 들어가서 진단하는 룸으로 들어가서 많은 이제 교구들을 놓고서는 아이들은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단을 하죠. 그다음에 ADHD는 더 이제 이거는 차라리 ASD는 그래도 이벨리에이터가 어떻게 아이를 직접 보면서 아이를 리드를 해서 그 교구들을 가지고 아이가 보여주는 그 반응, 아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반응, 말로 보여주는 반응, 다 이제 뭐 다 행동이죠. 언어도 사실은 행동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진단을 하는데 ADHD는 아이들을 직접 보면서 의사가 아이를 데리고 그런 룸에 들어가서 아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ADHD는 자폐하고는 조금 더 다르잖아요. 그러면 inattention, 이제 벌써 진단명도 그래요. 뭐 inattention 아니면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impulsivity. 그러면 우리가 벌써 hyperactivity, impulsivity, 그럼 hyper, impulse 뭐 이런 말들을 충동적이고 굉장히 하이퍼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벌써 행동들이 막 우리가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그럼 그런 행동들을 부모가 그러한 행동들을 했다고 얘기하고 선생님이 했다 그러면 의사가 주는 체크리스트에 전부 다 체크를 하면은 그중에서 뭐 6개 이상 뭐 10개 이상 이렇게 그 진단하는 그거마다 체크리스트마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개 중에서 6개 뭐 예를 들어서 20개 중에서 뭐 10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ADHD가 있다. 이거는 ADHD 심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줌 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엑스레이 같은 그런 이미지 테스팅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그 의료에 관계되는 모든 뭐 캔서라든가 우리가 다른 그 헬스에 관계되는 건강에 관계되는 장애하고는 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진짜로 100% 아이들이 그 장애가 있다고 봐야 될 것이냐. 그 관점에 대해서 그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이게 어른들의 믿음과 통찰과 관점을 의사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ADHD가 있으면 엄마가 이제 새로운 아이를 데리고 와요. 이제 5살, 6살, 7살 아이 아니면 전학을 해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오는 그 기록에 아이가 ADHD가 있다고 나와요. 근데 그 기록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오늘이 첫날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딱 왔는데 첫날인데 기록이 같이 오는 게 아니고 부모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전학을 가면 학교 이제 디스트릭트 안에서 그 기록이 뭐 일주일 뒤에 도착할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전자로 돼 가지고서는 거의 이제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트랜스퍼를 해서 누가 이거를 볼 수 있는 선생님 그것만 하면 그것도 이제 며칠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옛날처럼 페이퍼 다큐먼트가 이렇게 움직이고 다닐 때랑은 이제 달리 그때는 뭐 우편으로 배송을 하기도 하고 사람이 또 뭐 세크리터리나 이런 사람들이 또 그 학교에 갔다가 딜리버리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데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직 이제 그런 걸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아이가 막 보는데 부산스럽고 아이가 이제 문제 행동을 막 보여요. 그러면 선생님이 저 녀석 문제 행동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문제 행동이 있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좀 이제 똑똑한 선생님은 이렇게 딱 보면서 저거는 좀 특별히 아이를 신경을 써서 보고 저 문제 행동은 잡아야겠구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잡아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문제 행동을 이제 가르쳐서 아이가 행동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한 이틀 동안 예를 들어서 아이를 지켜보면서 이제 아이를 계속 관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런 거는 저럴 때는 그러면 이제 선생님 벌써 어떻게 해요? 이제 선생님이 영리한 선생님들은 벌써 아이가 막 그렇게 산만한 행동을 옆에서 갈 때 보일 때 이제 옆에 가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아이가 다른 애들은 막 하고 있는데 애가 딴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가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이제 톡톡 하든지 등을 톡톡 하면서 이렇게 아이가 보면 이제 아이가 이렇게 선생님을 쳐다보잖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 움찔하고 이제 선생님을 본단 말이에요. 보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손으로 이제 탁탁 이제 책상을 탁탁 치면서 이제 하라고 이제 표시를 하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어떻게 해요? 이제 아무리 아이들이 ADHD가 있고 막 아무리 그래도 어른이 일단은 와가지고 이제 자기네가 오랫동안 그 어른이 만만한 어른이고 저 어른은 전혀 뭐 존경하는 것도 없고 어른으로서의 그런 어떤 권위도 없고 이러면 아이들이 뭐 그렇게 해도 듣지도 않고 그냥 딴짓을 하겠지만 웬만한 아이들은 이제 선생님이 어른이 와서 그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딱 긴장을 하고 이제 선생님이 하는 대로 이렇게 포커스를 딱 해가지고 선생님이 하라 그러면 일단 흉내도 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했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선생님이 하라고 이렇게 톡톡 선생님 말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이 선생님들은 톡톡 쳐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서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다가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봐요. 자기가 확신이 안 들면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죠. 이렇게 해서 여기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면 두 번째는 굉장히 잘했어. 그래서 이제 다시 선생님이 머리를 톡톡톡톡 쳐주고 이제 잘했어. 그러고서는 그 다음 문제 해봐. 그러고서 이제 선생님이 금방 올 거야. 해봐. 이렇게 하고 간단 말이에요. 가지만 선생님의 몸을 떠나면서도 이 선생님은 이 아이를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선생님 말한 대로 따라, 뭐냐면 선생님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야.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냥 산만한 행동인지, 아이가 이게 지금 굉장히 지속이 오래돼 가지고 굉장히 고치기가 힘든 행동인지. 요 선생님들의 이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의 영리한 선생님들은 벌써 아이를 데리고선 이렇게 탁탁 해요. 그게 의도하지 않았던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선생님은 아이를 딱 보면 뭐로 봐요? 교육의 대상으로 봐요. 교육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교육의 대상은 뭐예요? 아이들이 못하는 걸 가르치는 게 교육의 대상이잖아요.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선생님이 또 그렇게 해서 한 몇 개 이렇게 하고 왔는데 아이가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시계를 보죠. 그러면 5분, 10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이가 어느 정도로 지속. 그러면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아이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또 걸어가요. 이제 다른 아이들은 이제 다 이제 조용히 해. 이 선생님이 영리한 선생님이니까 아이들이 이제 교실을 꽉 잡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다시 아이한테 걸어가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선생님이 걸어오는 걸 보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움찔하고 이제 다시 앉아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면 선생님은 또 이제 뭐를 체크하냐면 아이가 이게 문제를 할 줄을 몰라서 이 공부 쪽으로 이 학습 능력이 안 돼서 아이가 산만한 건지 아니면 아이가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를 선생님이 또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보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아이 보고 다시 톡톡 하면서 이제 해보라 그래요. 그러면 아이가 잘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이가 가만히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는 아이예요. 그러면 이제 앉아있기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근데 톡톡 치면서 해보라 그랬는데 아이가 잘 못하면 이거는 아이가 문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학습 능력의 문제예요. 그러면 어때요? 아이가 자기가 할 수가 있으면 자기가 이 문제를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는 움직이지 않고 산만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은 이 자기가 할 줄 모르는 걸 만나면 가만히 애들이 얌전하게 어른처럼 할 줄 없어가지고 기가 죽어서 이렇게 다른 애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민한 아이들은 그러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처음에는 약간 그러다가 이제 심심하면 이제 일어나서 이제 움직이고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이제 성격에 따라서 아이들 성격에 따라서 돌아다니는데 조용히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그냥 뛰면서 다른 아이들한테 막 괴롭혀 가면서 선생님을 주의를 자꾸 이렇게 디스트랙트를 시키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체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선생님이 이제 영리한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영리한 선생님이니까 이 선생님이 예를 들면은 이 아이가 기록이 오는데 일주일이 걸렸다고 쳐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능력이 있는 선생님은 그 일주일 안에 이 아이를 어느 정도 잡아요. 잡아요. 그 행동은 이제 가르쳐 줘요. 이게 이제 잡는 방법인 거예요, 아이를. 아이가 힘드냐면 힘들지 않아요. 선생님도 힘들지 않아요. 단지 선생님의 안테나가 아이한테 가 있는 거예요. 감이 있는데 이 선생님은 이거를 무조건 교육의 대상으로 본다는 의미가 이거를 이 아이가 장애가 아닐까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요 아이를 교육을 시키는데 얼마나 걸릴까를 보는 거예요. 아이가 심하면 오래 걸리겠죠. 그럼 지속적으로 걸리겠죠. 그럼 선생님은 이제 계획을 짜야 되는 거고 이렇게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아이가 이렇게 말을 듣고 이렇게 할 줄 아는 아이면은 선생님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 아이는 할 거고 이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계속 받으면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다른 아이들처럼 같이 이 선생님의 그 레이더 안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이 정도 됐는데 일주일 뒤에 뭐가 왔어요? 이제 이 아이의 기록이 왔는데 이 아이가 ADHD라고 와요. 아니면 뭐 이모셔널 임페어먼트라고 와. 그러면 정서장애 아니면 ADHD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이제 혼란스럽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서 얘 ADHD 없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근데 왜 ADHD라고 나왔지?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 아이를 더 보겠죠. 근데 이제 요 선생님 말고 다른 경우에 이제 똑같은 아이가 교실에 왔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아이를 이렇게 하는 센스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티칭 스킬 이런 걸 떠나가지고 선생님이 아이를 바라볼 때 선생님으로서 교육자로서 아이를 바라보는데 이 센스가 없으면 아이가 막 산만하면은 이 센스 없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산만한 그 행동만 보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저 녀석 문제아네. 저 녀석 정말 골치 아프게 생겼네.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제 선생님한테.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골치 아프네, 문제아네. 그러면은 이거는 선생님이 거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애를 혼내는 거 말고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이 아이는 준비가 되지 않은 아이, 학생으로서 바르지 않은 아이, 학생의 자질이 좀 부족한 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렇게 벌써 봐버리면 어때요? 아이가 이제 행동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짜증이 나죠. 아이를 바라보면서. 계속 짜증이 나고 이제 계속 이제 아이의 성가시고 이런 느낌을 갖는데 며칠 뒤에 아이 기록이 왔는데 ADHD 아니면 정서장애로 딱 온 거예요. 기록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나와요. 이제 선생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이한테 이게 모든 게 아이. 그러면 이제 부모님을 부르겠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아이가 이렇게 정서장애로 나왔는데 있는데 아이가 ADHD가 있는데 우리 반에서 지금 며칠 동안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심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약을 먹이던가 부모님은 집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러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아침마다 약을 먹여요. 그러면 약 잊어버리지 말고 꼭꼭 먹이세요. 안 그러면 아이가 학교에 와서 집중을 못해서 학습을 많이 떨어질 거예요. 아이가 학습이 떨어지면 학년 올라가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 계속 결과적인 이야기만 해요. 거기에 선생님으로서의 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장애 진단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게 지금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ADHD 진단을 너무나 많이 받아요. 너무나 많이 받는데 이건 뭐 한국, 미국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ADHD 진단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ADHD 진단은 의학 그 의사들이 하지만 정신과 의사들이 하고 이제 심리학을 하는 그 클리니컬 그 심리학자들이 하지만은 이 진단은 이 다른 의료 진단하고는 다른 거예요. 절대로 엑스레이로 나오는 진단이 아니고요. MRI, fMRI 뭐 이런 진단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오줌 테스트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피 검사로 나오는 진단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하는 진단이기 때문에 이 애들이 행동을 이렇게 보이는 거는 뭐예요? 많은 경우에 이 행동이 어른의 집에서부터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가정 안에서의 그 분위기, 그 정서, 또 부모님들의 정서, 부모님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정신없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밖에 나가가지고 10시간, 11시간, 12시간씩 막 일을 해야 되는 부모님이면 어때요? 집에서 아이들을 건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주로 밖에 나가서 놀게 되고 그죠? 아이들이 부모님이 그렇게 나갔다 그래서 부모님이 밥을 차려놓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제 나가서 이따 학교 갔다 와서 이거 먹고 뭐 학원 가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다 해서 아이들이 그대로 쫙쫙쫙 어린 아이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이 아이를 거쳐간 어른들 아니면 기존에 지금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부터 이 아이를 키웠고 또 학교에 와서 만난 선생님들 이렇게 하면서 쌓여진 그게 아이들의 행동 아니에요. 지금 제가 60이 다 돼가는 저의 모든 행동과 말하는 것과 성격과 모든 것들이 제가 응애응애하고 태어난 그 순간에 이미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런 거라기보다는 90% 이상이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해요? 제가 점점 더 내 스스로가 내가 닥쳐지고 나이가 만나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환경과 생각에 의해서 제가 형성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갈수록 어릴 때에는 타고난 게 좀 더 강하다면 어때요? 살아가면서는 이게 이제 후천적인 게 더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타고난 거가 전혀 없다고 말을 못해요. 그렇지만은 아이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믿지만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아이가 ADHD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자폐증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런다 해도 그 어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른들이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전혀 안 움직여요? 그러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특히나 에듀케이션 쪽으로 또 사이칼러지 쪽으로 굉장히 많이 컨트리뷰트한 그 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분 표현을 manufacturer라는 표현을 써요. manufacturer는 뭐예요? 우리 공장 같은 데서 어떻게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인간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또 우리가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다음에 보수, 진보 이런 걸 보세요. 이런 것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자기 성향도 있죠. 그렇지만 벌써 자라면서 뭔가 시끄럽고 싸우고 이러는 거를 싫어하는 성격은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또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종교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기존의 것을 지키고 또 룰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어때요?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이게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또 부모가 어떻게 키운 것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하는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응애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도 교육이잖아요. 벌써 교육이 시작이 되잖아요. 아이들이 막 울 때 벌써 어른들이 와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거기에 따라서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제가 그 전에 이제 강의해 놓은 것도 제가 피지컬, 물리적 환경과 제가 사회적 환경이라 그랬잖아요. 그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어릴 때는 아이들이 물리적 환경이 좀 더 사회적 환경보다 크지만 그렇다 그래서 사회적 환경이 태어나자마자부터 벌써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 환경이 먼저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 물리적 환경은 아이들은 헬플리스잖아요. 자기 혼자서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아이들이 배밀이를 할 때까지는 자기 혼자서 어딘가에 자기 몸뚱아리를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 중력에 반해서 자기 몸뚱아리를 움직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첫 번째 자기 몸을 중력에 반해서 움직이는 게 머리 들기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깨 들기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뒤집기를 하죠. 몸통을 움직여서 뒤집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 자기 자리에서 하는 거지 아이들이 몸을 움직여서 자기 자리를 떠나서 어딘가를 갈 수가 뭐가 궁금한 게 있다고 해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이들의 그 크립 안에서 그 아기 침대 안에서 울타리가 쳐진 침대 안에서 아이들이 꼼짝없이 거기서 어른들이 꺼내주질 않으면 물리적으로 꺼내주질 않으면 아이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사회적인 환경에 좀 더 빨리 이제 아이들이 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른을 보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서서히 이제 나에게 밥을 주는 사람, 내가 배가 고플 때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과 페이셜 얼굴을 통해 가지고 몸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이너액트를 하기 시작하죠. 교환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게 사회잖아요. 사회성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 진단을 받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많은 아이들이 진단을 받아요. 장애 진단을 받는데 이제 부모님들 특히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 그러면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가 미국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진단을 하고 났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특수교육을 다 프로바이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아이가 일단 학교에 이제 후천적으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이 읽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학습을 못 따라가고 선생님이 이제 입으로 이제 뭐 이렇게 막 몸으로 하는 그 지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제 입으로 하는 지시나 이거를 아이들이 이제 바로바로 탁탁탁탁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또 선생님들이 보통 지시를 아이들한테 이제 애들이 킨더가든이나 이렇게 어린 아이들한테는 자 여러분 이거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탁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거 하세요. 그래서 탁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세요. 이렇게 가지만은 벌써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보통 하는 지시들은 그렇게 하나 하고 아이가 하고 하나 하고 아이들이 하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어서 지시를 해요. 점심시간이다. 점심시간이네. 맛있는 점심 먹어야지. 그러면은 자, 책 전부 다 집어넣고 책 덮고 책은 책상 밑에 넣고 니네 노트들 그런 것도 다 접어서 책상 밑에 놓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어디에 가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스크립트 메모리가 돼야 돼요. 이게 선생님이 뭐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 청각의 자극을 계속 들으면서 프로세스를 해서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이미지네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스크립트 메모리라고 그래요. procedural 이제 플래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모로 플래닝이라고 그러대요. 영어들이 많아요. 그 각 분야마다 이제 하는 말들이 다 틀리죠. 예를 들어서 작업 치료사들은 모로 플래닝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지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스크립트 메모리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아이들이 순서를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처음 학교 생활을 시작한 아이들은
그걸 기억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으로 이제 해보잖아요. 몸으로 하면서 이제 모로 플래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모로 플래닝이라는 건 뭐예요? 내 몸이 첫 번째 이걸 하고, 두 번째는 이걸 하고, 세 번째는 이걸 하고, 네 번째는 이걸 하고. 이게 순서를 아이들이 몸으로 기억을 해요. 어떻게 반복이 되면서.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물어봐요. 우리 첫 번째,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뭐 하지? 그럼 아이들이 이제 뭐 해요? 두 번째 뭐 하지? 뭐 해요? 세 번째는 뭐 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추측을 하죠. 근데 벌써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이제 다 알았다. 선생님이 그래 너무 좋아. 다 기억하는구나. 정말 똑똑하네. 그러면서 자 우리 그럼 일어나서 이제 해볼까? 그러고서 쫙 시켜요. 근데 거기서 처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곧 처지는 아이들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뭐로 플래닝이 안 되고, 그다음 프로시저럴, 프로시저럴 스키마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시저럴 그 기억이 안 되는 거죠. 이벤트 같은 게. 그다음에 스크립트 메모리도 안 되고. 그죠? 그러면 순서대로 우리가 스크립트 그러면 대본 같은 거거든요. 대본이 뭐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첫 번째 이거 하고 두 번째 이거 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스크립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립트 메모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처지죠. 자꾸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벌써 아이들이 눈에 탁탁탁탁 띄기 시작하잖아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리한 선생님들은 이제 저 녀석이 처지는구나. 요게 아이가 집에서 훈련을 많이 안 했나?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생각을 해요. 훈련을 많이 안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선생님은 아이를 가르치겠죠. 근데 저 녀석 머리가 조금 떨어지나 IQ가 좀 떨어지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아이한테 아이의 기본적인 능력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의심을 하죠. 아이가 IQ가 떨어지나? 근데 보니까 글도 잘 못 읽어. IQ가 정말 떨어지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얼마 안 가서 이 선생님은 아이가 아무래도 장애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리퍼를 하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받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나면 미국에서는 부모님이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IEP 미팅을 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싫다 그러면 이 특수 교육을 줄 수가 없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냥 일반 반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부모님들이 특수 교육을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자기 프라이드가 강해가지고 우리 DNA는 그런 게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또 이제 조금 그거 하신 부모님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영리하시고 또 들은 것도 많고 이러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특수 그 장애라는 레이블을 받자마자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요. 그 어른들의 그 편견이요. 어른들의 편견. 그죠? 어른들이 벌써 편견이 딱 생기잖아요. 뭔 편견이 생겨요? 아이들을 차별하는 편견이 아니고 뭐예요? 이 아이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다. 이 아이는 교육을 받아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만큼 노력을 적게 하겠죠. 왜? 아이가 능력이 안 되는 아이를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운 순환이잖아요. 아이가 제대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예를 들어서 소셜 환경에서 사회 환경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굉장히 산만한 행동이 생기고 폭력적으로도 될 수가 있고 언어가 늦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부모님들 또 조금 이제 알고 계시는 부모님들 이런 교육적으로 공부하신 부모님들 아니면 뭐 심리학을 좋아하셔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하신 부모님들 이런 분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가 보여주면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빨리 꼭 아이들 글자 가르치듯이 빨리 아이들에게 이제 신경을 써서 이렇게 어른이 일단은 요 녀석 하고서는 딱 한 뭐예요? 어른의 주의가 그죠? 제가 말씀드린 아까 주의가 아이들한테 딱 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들을 계속 관찰을 하게 되고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DNA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가르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말을 안 하는데 시어머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애비도 뭐 그렇게 말을 안 하다가 6살부터 말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전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더 막 죽으라고 하시는 부모님도 있지만 너무 과하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때요?
좀 부모가 안심을 해요. 안심을 하면서 어떻게, 그냥 놔둬도 되는구나. 그러면 아이가 6살이 되면, 우리 아이가 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중요한 시기를 다 놓쳐버리죠. 아이가 가만히 뒀는데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엄마도 시어머님도 아이가 6살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뒀을까요? 아이가 말을 안 하는데? 그 시어머님도 교육을 못 받으신 분이었어도 굉장히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6살이 됐는데 애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어머님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6살에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어머님은 당신이 노력하신 거는 이야기를 안 하시죠. 안 하시고 아이가 말이 6살에 터진 것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관점은 굉장히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이 어른들의 그 믿음과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어른들의 후속적인 교육이 따라오냐 안 따라오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고 어른들의 그 편견이라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disable이냐 아예 능력이 안 되는 거냐 아니면 아예 그냥 inable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disable로 보는 게 아니라 inable로 봐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에게 아예 그냥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물이 인간의 언어를 못 배우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말로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런 말이 있지만은 또 동물들 중에는 우리 가끔가다 유튜브 같은 데서 막 동물들이 인간 언어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깐난쟁이 아이가 7개월, 8개월, 9개월 된 아이가 그 인간 엄마의 그 언어를 조금 흉내내서 하는 엄마 아빠의 언어를 흉내내서 하는 그런 수준이지 그게 어떻게 인간을 배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네이블로 봐버리면 뭐예요? 우리가 동물들에게 언어를 막 가르치려고 했는데 동물이 열심히 해봤는데도 아무리 해도 안 돼. 1년을 해도 안 되고 2년을 해도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우리가 강아지들이 어른의 언어를 흉내를 내고 어른의 말을 듣고 뭐 진짜로 지능이 있어서 말을 듣는 건지 아니면 그 환경에서 행동으로 이미 이미테이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거에 큰 의미를 안 두는 거예요. inable이라 그러면 그냥 됐지 이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동물 수준에서 그 정도도 동물들도 하는 그 수준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뭐 IQ가 20이다, IQ가 30이다, IQ가 40이다 이러면 거의 대부분의 교육이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옮겨가요. 뭘로? 그냥 조금 인간으로서 자기 그냥 케어하고 배고픈 거 알면 밥 먹을 수준, 그 다음에 밥 혼자서 먹을 정도의 수준, 떠먹여주지 않아도 되는 수준, 뭐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 어른의 손이 조금 덜 가는 그 수준으로 그냥 다 교육의 그 목표가 낮춰져 버려요. 그 아이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교육으로 끌어올릴 것인가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굉장히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장애의 판정을 우리가 할 때 특히나 이제 교육 이제 뭐 러닝 디서빌리티나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학교 이제 스쿨 사이콜로지스트들이 하지만은 메디컬 닥터들이 하는 그 메디컬은 제가 그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저 영상에 이제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결국에는 메디컬 다이그노스를 메디컬의 진단을 받으면 메디컬 트리트먼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무슨 뭐 캔서라든지 아니면 몸에 무슨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메디컬 트리트먼트는 뭐예요? 결국 약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수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뇌를 수술을 해가지고 아이들의 인어텐션 뭐 이런 특히나 이제 캐나다의 그 ADHD 정의에는 mental illness 이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mental illness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정신과로 보는 거잖아요. 물론 정신과 의사들이 하지만은 mental illness 제가 그러지 않아도 장애를 자꾸 우리 아이가 아파요 하는 우리가 아이가 아파요. 우리 아이가 아프다는 말은 뭐예요? 아프다는 말은 illness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병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병은 치료를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치료가 뭐가 있어요? 약, 수술,
뭐 방사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치료라는 게. 근데 우리가 장애 아이들한테 약을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먹이는 약이 뭐예요? 아이들이 누가 약을 먹어요? 러닝 디서빌리티가 약을 먹지는 않아요. 근데 러닝 디서빌리티 아이들이 ADHD 증상을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이 어텐션 하라고 아이들이 어텐션 때문에 학습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러닝 디서빌리티가 됐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이제 정신과 의사가 진단한 그 약을 먹인단 말이에요. ADHD 아이들한테 약을 먹여요. 특히나 이제 저도 이제 우리 동료 교수들이 ADHD 있는 교수들 얘기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어른들은 하이퍼 액티비티 임펄시비티가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하이퍼하고 정신적으로 이제 임펄시브해서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집중을 못 하기 때문에 약을 안 먹으면 이제 집중을 못 한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 집중조차도 우리가 하루의 시간대에 우리가 언제를 얘기하느냐. 그러면 저도 벌써 아침 4시에서 10시가 지나가고 나면 그 100%의 집중을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도 어텐션 데피시트이 있는 거예요. 어텐션에 문제가 있어요. 특히나 저녁 시간이 되면 글자로 뭔가를 하는 것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는 이제 저에게 슈퍼 어텐션이 필요하지 않은 이제 학생들 뭐 페이퍼 그레이딩을 한다든지 막 그레이딩을 페이퍼를 제가 막 분석하고 막 거기에 글자를 몇 개를 쓰고 막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아이들이 해놓은 거를 제가 준 루브릭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이 했는가 안 했는가만 체크를 해서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저한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단순 노동 같은 거예요. 다 정신 노동이지만은 그런 이제 일들, 그 다음에 뭐 표 만들고 뭐 이런 거 만드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비의 창조적인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할 때는 제가 굉장히 슈퍼 어텐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많은 이야기를 제가 또 했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인 거는 저의 이제 가장 큰 교육자로서 가장 큰 이제 걱정, 그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이제 분노까지 느껴지는 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정말로 케이퍼블한 아이들이 정말로 그 잠재적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 어른들의 진단에 의해서 어른들의 실패잖아. 저는 어른들의 실패로 보거든요. 뭐의 실패? 교육의 실패. 그러면 그 교육은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아이를 막 고치는 교육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프로액티브하게 그죠? 선행적으로 프리벤트하게 뭔가 선제적으로 아이들에게 보면 아이들이 갓난쟁이 막 태어날 때부터 하는 교육들은 다 뭐예요? 아이들이 못한다는 거를 전제하지만 모든 부모님이 뭐 어떻게 생각해요? 할 수 있다고 믿고 시작을 하잖아요. 어빌리티가 있다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아마 ADHD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걸음을 1년이 돼서 못 걷는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포기를 해요. 우리 아이는 신체장애가 있구나 이래요? 아니에요. 100이면 100명의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늦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오래 걸려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걷게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모로 뉴런 디소더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뉴런에 있어서 이 신경 조직에서 모로 신경, 그죠? 운동 신경에 아이가 디소더가 있다고 의사가 아이가 멀쩡해요. 팔다리 다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의사가 얘가 그 장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깐난쟁이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걱정을 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계속 지켜보겠죠. 부모님이 물론 거기에서 부모님들이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지 뭐. 진짜 있나 없나 이렇게 하는 부모님보다는 충격을 받고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님들이 더 많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는가를 그 아이를 막 이렇게 해서 그거를 나는 안 믿어 이러면서 막 하는 부모님보다는 왜냐하면 비전문 분야니까 우리가 의사가 아니니까 근데 의사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가 정말 1살이 됐는데도 아이가 못 일어나 자꾸 일어나지도 못해요. 아이가 뭐 걷는 거는 고사하고 다리에 힘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구나 우리 아이가 이러면서 아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진 부모님이 죽으라고 하는 것보다 미리 이런 거를 들은 부모님은 그 죽으라고 그런 소리를 전혀 듣지 않은 부모님이 하는 것보다 그만큼의 똑같은 양과 질로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게
잘못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내 아이를 낳았는데 의사가 그런 말을 하면 굉장히 충격을 받고 계속 뭐를 해요? 내가 노력은 하겠지만 의심을 계속 하겠죠. 진짜 이 아이가 이래서 못하는 건가? 진짜 이래서 못하는 건가?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 힘이 빠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포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뉴로디버시티라는 그 개념이 나온 것처럼 뭐예요? 신경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를 이제 존중을 하는 거예요. 타고난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믿어버리면 이제 우리가 그만큼의 이제 교육적인 노력이 덜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른들은 다 교육자들이에요. 단지 이제 포멀 교육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포멀리가 아니라 그죠? 제도에 의해서 이제 저 같은 사람 같은 선생님들이나 이런 교육자들은 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자가 되려고 일부러 그 과정을 밟아가지고 교육자가 된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어른들은 다 교육자예요. 아이들에게는. 이 세상 자체가 다 교육의 현장인 거예요. 아이들 태어나자마자부터 제가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그랬잖아요. 아이들은 보고 듣고 자기네가 만지고 이게 다 교육이에요. 단지 그거를 우리가 얼마만큼 교육적으로 정제돼서 포멀라이즈 해서 그죠? 형식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만들고 시스템화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거가 먼저 그다음에 이거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손으로 바닥을 잡고 자기 머리를 바닥에서 띄우는 거. 그러려면 목에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깨를 들고 그 다음에 아이가 뒤집기를 하고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20살 이때 이제 대학을 가가지고 이제 25 이럴 때 선생님이 된 사람들, 유치원 선생님들 한 번도 아이를 가져가지고 아이 키우는 거를 한 번도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책으로 배우잖아요. 그런 걸 수업으로 배우고 책으로 배워가지고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거와 아닌 거 이런 게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이제 내가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라는 건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포텐셜 문제라고 봐야지 이거를 진짜 퍼머넌트한 영원한 문제 어쩔 수가 없는 완전히 그냥 무슨 누가 이제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를 절단을 한 그래서 다리가 아예 없는 이런 식의 퍼머넌트 문제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의 특히나 타고날 때 아이들이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아이가 전혀 문제가 없었던 아이들 근데 나중에 아이들이 커 나가면서 특히나 학교 교육을 시작하면서 나왔던 이런 문제들 ADHD들 그죠? 이런 뭐 학습 장애 아이들 그다음에 뭐 그 마일드한 그런 약한 지적장애 아이들 뭐 그다음에 정서장애 이런 장애들은 다 후천적으로 우리가 어른들의 교육의 실패예요. 그게 부모가 되었든 학교 선생님이 되었든 아니면 뭐 학원 강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학원 선생님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우리가 교육의 실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제 벌써 강의를 이제 이야기를 이게 강의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강의라고 생각을 하지만 강의를 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강의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시면은 이제 아실 거예요. 제 그 기본적인 제 관점이 어딘가. 그러면 저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이들을 학습을 어떻게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엄청 하겠죠. 그리고 굉장히 집중을 하겠죠. 그리고 실험을 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100명의 아이들이 전부 다 교육이로 아이들을 일반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노음 그룹 그죠? 에버리지 평균으로의 그룹에 그 정도를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인간이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아이들을 IQ를 160짜리를 만들고 150짜리를 만들고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죠?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저는 내 두 아이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제가 갓난쟁이들을 제가 그런 이제 기회가 되면 그래서 제가 부모 교육, 부모와 학교를 부모 선생님 만들기를 제가 꼭 지금 해보고 싶은 가장 큰 이유 중에서 하나는
이제 임신한 엄마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아이들을 100명의 아이들이든 1000명의 아이들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했던 방식으로. 왜냐하면 저는 두 번밖에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갓난쟁이들 막 태어난 아기들부터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더 교육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보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가 후천적이고 어느 정도가 선천적인지를, 그러면 좀 더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두 아이의 그냥 머리 이렇게 씀씀이를 제가 보면 두 아이가 장단점이 이제 다 있잖아요. 근데 좀 더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한 아이는 큰 아이, 좀 더 그런 쪽으로 노력을 덜 한 아이는 작은 아이. 그러는데 작은 아이는 자기 큰 형보다 자기가 IQ가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아이는 또 생각이라든지 다른 그 전체적인 그 뭐죠? 카그니티브한 인지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절대로 뒤처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기억하고 배우고 이러는 그 속도 있잖아요. 스피드에 있어서 자기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쪽으로는 제가 약하기 때문에 유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은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갓난쟁이 때부터 가르쳤던 데 있어서 좀 더 일찍 시작한 건, 사실은 작은 아이는, 큰 아이 때는 제가 100일이 돼서 이제 제가 시작을 했지만 작은 아이는 태어나자마자부터 했단 말이에요. 근데 큰 아이만큼의 질이 떨어졌던 거는 작은 아이의 성격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이제 살아가는데 워낙 바빴고 그때 박사과정 시작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바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질적으로도 조금 떨어지기도 했고, 또 이제 둘째 아이니까 마음이 좀 더 느슨해진 것도 있고, 이제 큰 아이는 좀 더 긴장을 해서 키웠고 작은 아이는 좀 느슨해서, 여러 가지 이게 이제 다 변이잖아요, 변이. 그렇기 때문에 100명의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임신해서 이제 낳는 과정, 그러니까 낳자마자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쳐도 이제 이 또 부모님들 자체가 또 변이잖아요. 저는 이제 한 명의 부모가 두 아이를 놓고 했지만은, 또 이제 부모님들 자체가 100명의 엄마가, 예를 들면은 100명의 엄마가 100명의 아이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엄마들이 무슨 일을 하고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직업이 있고 직업이 없고, 아이를 메인으로 누가 키우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변이가 일어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그 나이 때부터, 그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부모님이 교육적으로 신경을 딱 쓰는 거와 신경을 안 쓰는 거는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점과 믿음이 아이들에 대한 어른의 태도와 그다음에 교육적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기 때문에,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꼭 해보고 싶어요. 저에게 얼마만큼의 삶의 길이가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꼭 해서 이 장애라는 관점에 대해서, 장애라는 거에 대해서 좀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많은 아이들을, 꼭 이렇게까지 레이블을, 장애 진단을 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헬플리스로 만들어서 어른들의 태도로 인해서 이 아이들을 실패하게 만들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이어서 다음에 또 이야기할게요.